시어머니가 남편의 월급 600만 원을 매달 가져갑니다. 저는 말없이 제 월급 카드를 친정엄마에게 드렸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밥도 못 먹게 되자 남편은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당신 엄마한테 돈을 주면 우리 엄마는 뭘 먹으라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각자 엄마는 각자가 챙기는 거죠. 요즘 서울 하늘은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잦았지만 오늘 아침은 유독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알람 소리가 아닌 익숙하게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감에 잠에서 깼습니다. 막연한 슬픔이 아니라 돈이라는 이름의 현실적인 무게였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고 흐릿한 눈으로 밝은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은행 앱에는 월급날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젠 지긋지긋하기까지 한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23, 750원, 23,750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건조하고 씁쓸한 웃음소리가 고요한 침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들이 보면 제 팔자가 부럽다고 늘 할 겁니다. 30살 서연, 이름 있는 식품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월급은 딱 400만 원. 남편 민주는 외국계 IT 기업의 엔지니어로 월급이 600만 원이었죠. 부부 합산 소득이 월 10만 원. 이 도시의 많은 가정이 부러워할 만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제 통장에는 고작 며칠 아침밥 사 먹을 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었죠. 결혼한 지 3년, 제 삶은 이런 쇠바퀴 속에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명품 옷을 차려입고 공들여 화장을 하고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으로 차를 몰고 회사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지친 영혼과 텅 빈 지갑이 있다는 건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죠. 이 모든 부담감은 남편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효도라는 한 글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편의 월급 600만 원은 월급날 띵동 소리와 함께 곧장 시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내세우고 남편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유는 들어보면 그럴듯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젊어서 돈 쓸 줄 모르니 나한테 맡겨라. 내가 모아주마. 난 늙어서 쓸 데도 없어.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갈 때 보태주고 내 손주들 뛰어놀 공간 마련해 주려는 거지. 이 말을 들은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 자식과 손주를 위해 멀리 내다보시는 어머니의 깊은 뜻에 늘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죠. 거봐, 서연아.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니 얼마나 좋아. 우린 걱정 말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돈 문제는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저도 한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갓 시집 왔을 때는 시어머니의 관심에 감동하기도 했죠. 어른들은 경험이 많으시니 돈을 맡기는 것도 존중의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흐르는 동안 더 큰 집은 여전히 어머님 말씀 속에만 존재하는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저희의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졌고 보이지 않지만 잔인한 재정적 부담은 서서히 제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월 소득 0만 원이라는 이 가정의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욕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한때 기쁨으로 반짝이던 맑은 눈은 이제 억울함과 체념만이 남아 있었죠. 제가 뭘 잘못했을까 자문했습니다. 좋은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단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늘 참고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과 인내는 그들이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부담감은 제 사랑과 인내, 그리고 자존심까지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23, 750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이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어두운 하늘에 비친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니 민준이 벌써 식탁에 앉아 핸드폰으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어젯밤 퇴근길에 사와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 2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본 남편이 고개를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내 최고야. 아침마다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네. 저는 대답 없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칭찬이 이 순간만큼은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눈에 집안일과 식사 준비는 당연히 제 책임이라는 것을요. 마치 제가 이 집의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아파트의 월세 150만 원은 매달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관리비까지 모두 제 이름으로 청구되었습니다. 간장 한 병, 쌀 한 포대부터 집안의 큰 가구들까지 모두 제 돈으로 샀습니다. 심지어 명절마다 시어머니께 드리는 비싼 선물도 그는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께 드릴 선물 좀 사. 좋은 걸로 골라. 그리고 카드를 긁는 사람은 또 저였죠.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 가족에 걸어 다니는 ATM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돈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기계 말입니다. 하지만 기계도 고장 나는 법. 서연이라는 이름의 이 ATM은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삑 소리와 함께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이번 달 신용카드 대금 217만 8, 500원을 결제하라는 은행 문자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17만 원.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지난 한 달치 식비, 친정에 잠시 맡겨둔 조카 유나의 기저귀와 분유값, 출퇴근 유류비, 그리고 민준이 요즘 공기가 안 좋다며 사자고 했던 새 공기청정기 값까지 모든 것이 이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제 등골이 휘어지게 갚고 있었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 지출이 좀 많았어요. 다음 달부터는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여보 월급에서 일부만이라도 생활비로 보태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나머지는 여전히 어머님이 집 살 돈으로 저축하시고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죠. 또 돈 얘기야? 그렇게까지 계산적으로 굴어야 해? 내 월급은 어머니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관리해 주시는 거잖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당신이 쓰고 부족하면 내가 어머니께 달라고 할게. 어머니께 달라고 한다고요? 뜨거운 기운이 머리끝까지 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말은 참 쉽게 하네요. 그럼 내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머님께 손을 벌리라는 거예요? 나도 일하고 나도 돈 버는데 왜 내가 빌어먹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죠? 이번에는 민준이 핸드폰을 식탁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가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끔찍한 말이라도 한 것처럼요. 서연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잖아. 제발 어머니랑 그렇게 사사건건 비교 좀 하지 마. 남들이 들으면 우리 부부 불효자라고 욕하겠어. 불효, 그 두 글자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불효자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저는 3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며 당신이 효자 노릇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혼자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단지 내 집에서 재정적인 공평함을 조금 원했다는 이유로
제가 불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맹목적인 효심과 가부장적인 태도 앞에서 모든 논리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는 제 모든 걱정과 부담을 단 한마디로 묵살해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돈 관리하시면 우리가 손해볼 일 없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인 저라는 사실을요. 대화는 이전의 모든 대화처럼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설렁탕을 비우고 출근했습니다. 식어버린 식탁과 핸드폰 화면에서 깜빡이는 217만 원의 빚독촉 문자와 함께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 불공평함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저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주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침실로 직행해 문을 쾅 닫아버렸죠. 아침 일로 아직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침묵했습니다. 조용히 저녁을 준비했죠.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을 계속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은 오히려 민준에게 싸움을 시작할 빌미를 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자 그가 험악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삶은 나물과 계란 프라이, 토마토 국을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월급 400만 원이나 버는 사람이 차린 저녁 식사치고는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꾸했습니다. 제 통장엔 20만 원밖에 없어요. 진수성찬을 드시고 싶으면 제가 어디서 돈을 구해와야 할까요? 제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민주는 식탁을 세게 내리쳐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나한테 가난한 척, 불쌍한 척 하지 마. 당신 월급 다 어디 갔어? 또 몰래 친정에 돈 갖다 바쳤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에 돈 갖다 바쳤다고요. 그것은 제가 들어본 말 중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비난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명절에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을 제외하고는 단 한 푼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작은 가정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어떻게 친정 부모님께 효도할 돈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남편의 눈에 저는 거짓말쟁이, 친정만 챙기는 아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러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이제 막 폭발하려는 화산처럼 들끓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 다시 한번 말해봐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갖다 줬다고요? 당신 아직 사람 맞아요? 3년 동안 이 집의 모든 걸 나 혼자 감당했어요. 월세, 공과금부터 나물 한 단, 생선 한 마리까지. 당신은 내가 그 모든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어요? 당신 월급 600만 원, 이 가정을 위해 단 10원이라도 보탠 적 있냐고요? 아니면 그냥 어머니한테 돈 다 던져주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책임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는 제 반격에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 봤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낡아빠진 레퍼토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어머니께 드리는 돈은 우리 미래,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한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눈앞에 돈만 보고. 당신은 정말 탐욕스러운 여자야. 남편 주머니만 노리고. 탐욕스럽다고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눈물과 뒤섞인 비뚤어진 웃음이었습니다. 네, 저 아주 탐욕스러워요. 남편이 유유자적 즐기는 동안
저를 무급 가정부 취급하는 동안 혼자서 온 가족을 짊어져야 할 만큼 탐욕스럽죠. 당신이 우리 가정이라고 부르는 이 집을 위해 돈을 아끼느라 새 옷 한 벌 못 사고 스파 한 번 못 갈 만큼 탐욕스럽다고요. 내가 탐욕스럽다고요? 그럼 당신은 뭔데요? 엄마 치마폭 뒤에 숨어서 절대 어른이 되지 않는 거 대한 어린애인가요?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걷잡을 수 없는 홍수와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견뎌야 했던 모든 억울함과 쓰라림을요. 저는 냉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인내는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기심과 파렴치함을 방조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들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의 공정함을 요구하자 저는 즉시 죄인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다툼은 끝났지만 이번에 침묵하며 자리를 뜬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침실로 직행의 문을 잠갔습니다. 식어버린 저녁 식사와 충격에 빠진 그를 내버려 둔 채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는 낯선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반항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운 것입니다. 저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더 이상 이렇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의 말다툼 직후 민준이 어머니에게 바로 일러 바쳤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퇴근하자마자 박 여사님이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죠. 집안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를 보자 박 여사님은 날카롭게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서연아, 퇴근했니? 이리 와서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또 한바탕 폭풍이 몰아칠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한테 들었다. 네가 요즘 집안 돈 문제에 불만이 많다고. 네, 서방 월급이 집에 아무 보탬이 안 된다고 불평했다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불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민준 씨와 집안 지출을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에 대해 상의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합리적, 박 여사님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말 한번 번지르르하게 하는구나. 그럼 내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돈을 쓰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가방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제가 늘 가계부 책상 위에 끼워두던 마트와 편의점 영수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민준이 가져다 준 게 틀림없었죠. 그녀는 영수증 한 장을 들어 올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수입 유기농 우유 한 팩에 12영원, 유기농 채소 한 줌에 8영원, 노르웨이산 연어 100깅에 30영원. 네가 돈을 이렇게 물쓰듯 쓰니 어느 돈이 남아나겠니? 부부 둘이 사는 집이 임금님 수라상보다 더 화려하구나. 그러니 맨날 돈 없다고 징징대지. 돈이 다 이런 사치품 사는데 들어갔으니 그렇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야근이 잦아 몸보신을 위해 좋은 우유를 샀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채소를 샀습니다. 제가 한 모든 것은 이 가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을 거치자 저는 낭비벽 심하고 사치만 아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것들은 다 먹는 거고
건강을 위한 거예요. 민준 씨가 힘들게 일하는데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유나도 아직 어린데 좋은 걸 먹여야죠. 저는 애써 설명했습니다. 유나, 유나, 또 그의 얘기냐? 박 여사님이 소리쳤습니다. 걔는 내 조카지, 내 친손녀가 아니야. 그런데도 네가 아주 공주님 대접을 하는구나. 얹혀 사는 주제에 요구하는 것도 많아. 그녀의 말은 제 뺨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제 언니의 딸입니다. 언니 부부가 먼 곳에서 사업을 하다 어려워져 잠시 제게 아이를 맡긴 것이었죠. 저는 조카를 친딸처럼 아끼며 항상 최고의 것만 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조카의 존재가 그저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사온 연어에는 아무도 젓가락을 대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분위기를 깨기 위해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에 식기세척기 하나 사는 거 어때요? 요즘 일이 바빠서 식기세척기가 있으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러자 즉시 박 여사님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죠. 쓸데없는 소리. 그 기계 사서 전기세, 수도세만 낭비하게. 그릇 몇 개 씻는 게 힘들다고 기계를 들여? 정말 게을러 빠져서는 돈 쓸 궁리만 하는구나. 저는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더니 어머니 말씀에 동조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서연아. 우리 둘뿐인데 사서 뭐해. 당신이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되잖아.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뿐. 그는 그 말을 너무나 태평하게 내뱉었습니다. 그는 저를 아내,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동반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과 자기 어머니를 섬기고 기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가정부로 여겼을 뿐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허함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제 집에서 저는 아무것도 결정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가정부에 불과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갔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말들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주는 거실에서 헤드폰을 끼고 컴퓨터 화면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어떤 여자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또 게임 스트리머 방송을 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차가운 물에 양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기름때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러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보며 기진맥진했습니다. 식기세척기 하나만 있었더라면, 단 하나의 식기세척기만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게 작고 정당한 소망조차도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들은 저를 게으르고 낭비가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특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의 선물 효과음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곁눈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민준의 컴퓨터 화면에는 가상의 장미와 다이아몬드 이미지가 화려하게 날아다녔고, 민준 오빠, 꿈의 요트 선물 감사합니다. 라는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스트리머는 기쁨에 겨워 비명을 질렀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죠. 우와, 민준 오빠,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심장이 태는 것 같았습니다. 꿈의 요트. 저는 그 가상 선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 우리 가족 한 달 식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 유나의 한 달치, 기저귀와 분유값. 제가 사자고 제안했던 식기세척기 값의 거의 대부분.
저는 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준의 바로 뒤에 서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스트리머와 웃고 떠들며 채팅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제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 안의 분노가 다시 한번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20만 원? 방금 저 여자한테 20만 원 쏜 거예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금세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뭐야, 귀신처럼. 무슨 일인데? 물었잖아요. 방금 인터넷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느라 20만 원 쓴 거 맞냐고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민준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어머니가 주신 용돈이야.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지.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어머니가 주신 용돈이라.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데요. 그건 당신 월급이고 당신 땀방울이고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이에요. 당신은 모르는 사람한테 20만 원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수 있으면서 아내가 힘든 걸 덜어주기 위해 30만 원짜리 식기세척기 사는 건 반대예요. 당신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쳤어.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그는 제 어깨를 세게 밀쳐 저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식기세척기 하나 가지고 계속 잔소리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이건 내 오락이고 개인적인 취미라고. 이해 못하면 그냥 입 다물어. 여자들은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굴어. 그는 저를 미쳤다고 피곤하다고 욕했습니다.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제 고생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터넷상의 가상적인 즐거움이 평생을 함께할 아내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고통과 극심한 실망감이 제 온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에 담가 빨갛게 부어오른 제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서 반짝이던 20만 원짜리 선물을 떠올렸습니다. 제 통장에 얼마 안 되는 잔액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다고 느꼈습니다. 전혀 가치 없는 남자를 위해 믿고 희생하고 인내했던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남은 그릇 더미를 씻어냈고 동시에 이 치욕적인 삶도 씻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은 여름 장마가 갑자기 몰아쳐 도시 전체가 비바람에 잠긴 어느 주말 밤에 터졌습니다. 새벽 2시쯤 악몽으로 뒤척이며 얕은 잠에 빠져있던 저는 유나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아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희미한 수면등 아래 아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몸은 불덩이 같았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고 타는 듯한 열기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열경련,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 빨리 일어나. 유나가 열이 너무 높아. 저는 옆에서 깊이 잠든 남편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민준은 잠결에 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유나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제 목소리는 두려움에 갈라져 나왔습니다. 경련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민준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옷을 입었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아이의 옷을 찾으며
아이를 달래는 동시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급하게 가방을 집어들었지만 끔찍한 사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현금이 없었습니다. 지갑에는 잔돈 몇 푼이 전부였고 은행 계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핸드폰을 찾았지만 어젯밤 너무 피곤해서 충전을 잇는 바람에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 현금 있어요? 나 돈이 하나도 없어. 핸드폰도 꺼졌고 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은 주머니를 다 뒤졌지만 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떡하지? 나도 없어. 어머니가 지난주에 주신 용돈 20만 원 다 써버렸어. 저는 그가 그 돈을 어디에 다 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예쁜 스트리머들을 위한 가상 선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카의 목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럼 당신 월급 카드는요? 그걸로 일단 좀 인출해요. 월급 카드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잖아. 잊었어? 민주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깊은 밤, 아이는 팔 안에서 고열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 소득 0만 원인 우리 부부는 아이를 응급실에 데려갈 단 몇만 원도 수중에 없었습니다. 이 굴욕감은 어떤 모욕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해. 당장 어머니께 전화하라고. 저는 절망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박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수화기 저편에서 잠결에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뭔데 이 새벽에 전화야? 어머니, 살려주세요.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유나가 고열로 경련을 일으켜요.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저희 둘 다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어머니, 돈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전화기 너머로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피커폰이 아니었음에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에이그, 난 또 뭐라고. 고작 그거 가지고 엄마를 깨워. 나 지금 친구들이랑 노래방 와서 노는 중이야. 너희들 일 신경 쓸 시간 없어. 그리고 걔가 내 친손녀도 아닌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네 처족하잖아.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들 해. 뚝, 그녀는 무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내 친손녀도 아닌데 뭘 신경 써. 그 말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친구들과의 유흥이 어린아이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집안에서는 친가와 외가라는 두 글자로 사람의 목숨값까지 정해졌던 것입니다. 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 눈에는 당혹감,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핸드폰을 빌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나 좀 살려줘. 우리 유나가 응급실에 가야 해. 나한테 3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을까? 나 돈이 한 푼도 없어. 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계좌번호 불러. 5분 안에 보내줄게. 어느 병원이야?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유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쏟아지는 빗속에서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완전한 붕괴를 느꼈습니다. 한밤중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굴욕감, 시어머니의 잔인함,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의 무능함,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제 마지막 인내의 끈을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칼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병원 복도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이 냉기 어린 타일 바닥을 비추며 분위기를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나는 다행히 의사들의 신속한 처치 덕분에 경련을 멈추고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졌죠. 저는 복도에 있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빗물로 얼룩진 유리창 너머로 짙은 어둠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이따금 죄책감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할 기분조차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감정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지난 3년의 시간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3년간의 아내, 며느리로서의 삶. 저는 무엇을 했던 걸까요? 저는 그들의 눈에 완벽한 여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 못지않게 돈을 벌었고 집에 돌아오면 쉴 틈 없이 밥하고 청소하며 가사를 돌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질책에도 인내했고 남편의 무심함과 가부장적인 태도에도 침묵했습니다. 남편이 당당하게 월급 전부를 어머니께 갖다 바치며 대효자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집안의 모든 비용을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저는 제 희생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노력하기만 하면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 밤 한 아이의 생명이 하찮은 유흥과 저울질 당했을 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인내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제 침묵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악과 이기심이 판치도록 방조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ATM 기계이자 무급 가정부로 여겼습니다. 남편은 저를 그림자, 자신이 영원히 철들지 않는 도련님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제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소중히 여겨주시던 이 손은 이제 집안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매달 400만 원을 벌어오는 이 손은 정작 위급한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단돈 몇만 원도 쥐고 있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차갑고 깊은 분노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과 미래,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위를 다른 사람의 선의와 자비에 맡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구해야 했습니다. 자율권, 자존심, 너무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첫 햇살이 잿빛 구름을 뚫고 병원 복도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제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로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전례 없는 결단력이 채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곤히 잠든 유나를 바라보았죠. 아이의 얼굴은 다시 혈색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아픔으로써 제 인생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민준의 핸드폰을 들고 친구의 보조 배터리를 연결했습니다. 전원이 켜지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다정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웬일로 이렇게 일찍 전화했니?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퇴근하고 은행에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제 월급 카드를 엄마한테 맡기고 싶어요. 놀라거나 캐묻는 기색 없이 오직 따뜻하고 믿음직한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래, 알겠다.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자 지난 3년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바위가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작지만 결정적인 한 걸음, 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의 상태가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친구에게 잠시 돌봐달라고 부탁한 뒤 저는 민준에게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에게서 전화가 몇 통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도 다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길, 친정으로 가는 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고 아담한 친정집. 엄마가 담벼락에 심으신 밭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화로운 향기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제 모습을 본 엄마는 황급히 달려 나오셨습니다. 은퇴한 교사이신 엄마는 자그마한 체구에 세월의 흔적이 담긴 인자한 얼굴을 하고 계셨지만 눈은 언제나 맑고 다정했습니다. 지치고 초췌한 제 모습과 퉁퉁 부은 제 눈을 본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제가 애써 세웠던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 고통, 굴욕감이 억누를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제가 계속 울도록 내버려 두시며 부드럽게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진정되자 엄마는 저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따뜻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타주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으시며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다 털어놓으렴.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살아온 3년의 세월, 돈 문제, 민준의 무심함, 박 여사님의 인색하고 계산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젯밤 유나의 일과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까지 모두 털어놓았죠. 저는 울면서 이야기했고 목소리는 계속 끊겼습니다. 엄마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질책이 아닌 오직 안타까움과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엄마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딸아. 엄마의 첫마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엄마는 내가 잘 사는 줄만 알았어. 다 엄마 잘못이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다 제가 어리석고 약해서 그래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으시며 눈빛이 단호해졌지만 여전히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제 손을 더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 잘 들어라. 넌 어리석은 게 아니야. 넌 그저 너무 착하고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너무 소중히 여겼을 뿐이야. 하지만 얘야, 진정한 가족은 존중과 사랑, 그리고 평등 위에서 세워져야 한단다. 넌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했지만 그들은 남편으로서, 시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가셨습니다. 엄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네가 엄마에게 월급 카드를 맡기기로 한 결정, 엄마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여자는 어떤 시대에 살든 절대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포기해서는 안 돼. 기억하렴.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야. 그건 자신감과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의미한단다. 내 손에 돈이 있어야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의 길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항상 내 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렴. 엄마는 널 믿는다. 엄마의 말씀은 메말랐던 제 영혼을 적시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기댈 곳이,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눈물을 닦아냈고 마음속에서 이상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더 이상 남들이 마음대로 털을 깎도록 내버려 두는 순한 양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제 삶을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듯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친정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우리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체념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울 정도로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월급 카드를 엄마에게 맡긴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묻지 않았죠. 아마 병원에서의 그 밤 이후로 죄책감을 느껴 저에게 시비를 걸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긴축 재정 정책을 실행한 첫날, 저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민주는 이미 집에 와서 초조한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가 물었습니다. 왔어? 뭐 먹을 거 없어? 배고파. 죽겠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장을 못 봤어요. 냉장고에 라면 몇 개 있으니 끓여 먹어요. 그러고는 침실로 직행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이 무언가 투덜거리는 소리와 냄비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라면 냄새가 방 안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그의 저녁은 냉장고에 남아있던 배추 몇 잎을 넣고 끓인 라면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는 여전히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성 있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냉장고를 열었고 그가 본 것은 텅 빈 흰색 공간뿐이었습니다. 고기도 생선도 채소도 없었죠. 그는 저를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은 짜증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음식 살 돈이 없어요. 저는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장난해? 당신 월급은 어디 갔는데? 그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빚 갚는데 다 썼어요. 잊었어요? 매달 200만 원 넘게 빚 갚아야 하는 거. 저는 완전히 무심한 말투로 되물었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제 신용카드는 온 가족을 위한 지출 때문에 매달 큰 빚을 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분을 사기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흰 쌀밥 한 그릇에 시커먼 간장을 뿌려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화가 난 듯 밥을 먹으며 이따금 저를 불쾌하게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통쾌했습니다. 절정은 셋째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깨끗하게 씻고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로맨스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어제처럼 텅 비어 있었죠. 민준이 돌아왔을 때 그는 서류 가방을 소파에 신경질적으로 던졌습니다. 제가 유유자적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을 보자 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저녁 식사는 식탁 위에 있어요. 민주는 식탁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가장 싼 종류의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뜨거운 물도 붓지 않은 마른 면과 수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물은 언제 식었는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컵라면을 보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꽃이 튈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영화를 일시 정지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 주머니엔 10원 한 장 없어요.
먹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벌어서 사드세요. 그러고는 다시 영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민주는 거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죠. 그는 대접받는 것에 익숙했고 제가 준비한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식사에 익숙했습니다. 3일간의 궁핍한 생활은 거구의 그를 인내심의 한계로 몰아넣었습니다. 당혹감, 불쾌감, 그리고 분노가 그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온순하고 인내심 있던 아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낯설고 강경하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분노는 마침내 억누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손에서 리모컨을 확 낚아채 TV를 꺼버렸습니다. 방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고 오직 그의 분노에 찬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너 뭘 원하는 거야? 대체 뭘 하고 싶은 거냐고 말해. 그가 제 얼굴에 소리쳤습니다. 침이 사방으로 튀었죠.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날 괴롭히고 싶은 거지. 당신 월급 400만 원은 다 어디 갔어? 10원 한 장 없다는 말은 하지 마.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와 마주 섰습니다. 제 침착함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핏발이 선 남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제 월급이요. 아, 말하는 걸 잊었네요. 당신 월급처럼요. 저도 전부 저희 엄마한테 맡겼어요. 1초, 2초.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준의 분노에 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자신이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듯 계속해서 눈을 깜박였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이전의 위세등등함은 사라지고 경악만이 남아있었죠. 제 월급 카드를 친정엄마한테 맡겼다고요. 당신도 알다시피 저도 효녀가 되고 싶거든요. 저도 미래를 위해 제 재정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당신이 항상 그게 옳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충격. 그것이 지금 민준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였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맞은 것처럼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항상 사용했던 모든 논리를 이제 제가 그대로 그에게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그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민주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파랗게 변했고 입술은 달싹였지만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던 효도라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게임을 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리며 저와 그의 공간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식어버린 라면과 그가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민준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가 거실을 서성이는 소리와 이따금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릿속이 지금 혼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행동 속에 있는 불합리함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상대로 다음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박 여사님이 험악한 표정으로 문 밖에 서 계셨고
그 옆에는 풀이 죽은 모습의 민준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태연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인사를 무시하고 저를 옆으로 밀치며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식탁에 세게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너 참 잘났다. 이리 나와. 그녀의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그녀를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아침부터 이렇게 큰 소리세요? 아직도 시침 잃을 때 박 여사님이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시집 온 여자가 친정에 돈을 갖다 바쳐. 이게 무슨 짓이야? 넌 이 집안을 뭘로 보는 거야? 이 배신자 같은 것. 익숙한 욕설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제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상하네요. 제가 제 월급을 저희 엄마한테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 땀과 눈물로 번 돈인데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권리는 제게 있는 거 아닌가요? 제 대답에 박 여사님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 제가 늘 고개 숙이고 침묵하는 것에 익숙해서 이렇게 맞받아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곧 더욱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냐? 시집 왔으면 남편을 따라야지. 시댁을 챙겨야지. 세상 어느 며느리가 자기 돈을 친정에 갖다 바치냐? 너 이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집안을 망하게 한다고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 3년 동안 민준 씨는 매달 월급 600만 원을 전부 어머님께 드렸어요. 그때는 왜 민준 씨가 집안을 망하게 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효도고 미래를 내다보는 행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행동을 민준 씨가 하면 칭찬받고 제가 하면 배신이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어머님 스스로도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녀의 위선적인 가면을 가차없이 벗겨버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입이 딱 막혔고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명백한 사실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인 민준을 쳐다보며 자신의 편을 들어주길 바랐지만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도움이 되지 않자 박 여사님은 공격 방향을 바꿨습니다. 난 몰라. 난 내 시어머니고 널 가르칠 권리가 있어. 넌 이 집 며느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당장 내 월급 카드 이리 내놔. 그녀는 손을 내밀며 거만하게 명령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제 돈이에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미 민준 씨 돈 관리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제가 더 폐를 끼칠 수는 없죠. 대치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항상 인내하던 며느리였던 저는 이제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날카로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우위에 서 있던 시어머니였던 박 여사님은 이제 논리가 막히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더 이상 예전처럼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정면 대결은 첫 신호탄에 불과했고 이 집안에서 그녀의 절대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논리로는 저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박 여사님은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울고불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가. 아들 다 키워놨더니 이런 못된 며느리를 들여서 시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네.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민주는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서연아, 어머니께 사과해. 어떻게 어머니께 그렇게 말대꾸를 할 수 있어. 사과요. 제가 뭘 사과해야 하는데요. 저는 민준을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걸 사과해야 하나요? 아니면 두 분이 조종하는 대로 바보처럼 계속 살지 않은 걸 사과해야 하나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패를 공개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모자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그 서류를 3개 내려놓았습니다. 제 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낭비가 심하고 돈 쓸 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좋아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죠. 저는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의 모든 영수증과 은행 거래 내역서가 첨부된 엑셀 파일로 꼼꼼하게 정리된 지출 내역서였습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 양가 경조사비, 생필품 구입비, 윤아의 기저귀와 분유값까지 모든 항목이 1원 단위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표 마지막에 총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민준 씨, 똑똑히 보세요. 3년, 즉 36개월 동안 제가 이 가정을 위해 쓴 총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매달 430만 원 이상을 썼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반면 제 3년간의 총소득은 월 400만 원씩 총 1억 4,400만 원입니다. 이건 제가 제 월급을 전부 썼을 뿐만 아니라 결혼 전 모아둔 제 개인 저축일 100만 원까지 보탰다는 뜻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점점 표정이 변해가는 박 여사님 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준 씨 월급은 매달 600만 원, 3년이면 2억일 600만 원입니다. 이 2억일 600만 원은 이 집 생활비에 단 10원도 보태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똑똑히 들으세요. 어머님의 며느리, 당신의 아내는 이 집의 100%가 넘는 비용을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반면 어머님의 아들, 제 남편, 이 집의 가장이라는 남자는 말 그대로 기생충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숫자로 드러난 냉혹한 진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종이 위의 숫자들을 멍하니 쳐다보았고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출 내역서를 보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정심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불합리함과 이기심을 파고드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대답해 보세요. 이것이 두 분이 말하는 알뜰하게 사는 것, 자식들 저축을 도와주는 것의 방식인가요? 제 질문이 끝난 후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욕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박 여사님은 초반의 충격에서 벗어나 노련한 여우의 정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숫자들이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른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개념을 바꾸고 감정을 이용해 문제를 덮어버리는 전략이었죠. 그녀는 헛기침을 하고 화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그래, 알겠다. 다 지난 일인데 뭐, 한 가족끼리 뭐 하러 그렇게 10원 한 장까지 따지면서 피곤하게 구니. 내가 민준이 돈을 관리한 것도 다 너희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쓴 돈은 너희 보금자리를 꾸미는 데 썼다고 생각하면 되지.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누가 썼으면 어떠니. 저는 비웃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논리가 막히면 감정을 방패로 삼는군요.
어머님 말씀 참 듣기 좋네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요. 그럼 지난 3년 동안 제 남편의 동체는 어디에 있었나요? 아내가 밥 한 끼, 청구서 한 장 때문에 머리를 싸매는 동안 게임하고 스트리머한테 돈이나 쏘는 게 그의 동체였나요? 저는 그녀가 화제를 돌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긴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 요구는 하나뿐입니다. 어머님께서 민준 씨 월급을 관리해 주셨다고 하셨으니 지난 3년간의 장부나 어머님 통장 내역을 보여주세요. 그 2억 600만 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투자되었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요구는 박 여사님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색이 변하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 장부? 내가 늙어서 눈도 침침한데 어떻게 그런 걸 기록하니? 돈은 그냥 안전하게 장롱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투자를 좀 했지. 투자요? 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하셨나요? 주식, 채권, 아니면 부동산, 투자 계약서나 거래 증명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도 경제 관련 일을 하니까 어머님의 재테크 방식을 보고 배우고 싶네요. 저는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붙여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물쭈물하며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위선적인 온화한 가면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분노와 뻔뻔함이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제 얼굴을 가리키며 목소리는 다시 날카로워졌지만 이번에는 악독한 협박이었습니다. 너 지금 나 죽이려고 작정했지. 좋아. 네가 시어머니, 며느리 간의 정을 그렇게 깡그리 무시한다면 나도 더는 봐주지 않겠다. 너 그렇게 똑부러지게 계산하고 싶어? 그럼 이혼해. 내가 당장 민준이더러 너랑 이혼하라고 할 테다. 어디 한번 보자. 이혼녀 주제에 남의 집에까지 딸린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달리지나 마. 그녀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라도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한 무기, 이혼. 그녀는 제 자존심,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녀가 생각하기에 제가 짊어지고 있는 부담을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릎 꿇고 애원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박 여사님의 예상과는 달리 저는 전혀 당황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입가에 차가운 경멸의 미소를 띄었습니다. 제 반응에 그녀와 민주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이혼이요? 저도 바라는 바예요. 저는 여유롭게 제 가방으로 걸어가 아까의 영수증 뭉치보다는 얇지만 그 무게는 만 배나 더 무거운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모자 앞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겉표지에는 ABC 법무법인, 혼인 및 가족법, 상담 기록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민준 씨에게 이혼하라고 하시기 전에 어머님과 민준 씨가 이걸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 여사님도 옆에서 들여다보았죠. 읽을수록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을 설명하듯 느리고 명확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 중 민준 씨가 번 월급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이신 어머님께서는 부부 쌍방, 즉 재서면 동의 없이는 그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두 사람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 동의 없이 민준 씨의 월급 전부를 관리하신 어머님의 행위는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2억이 넘는데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정에 가면 저는 이 모든 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법원이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에서 저는 유책 배우자가 아니니까요. 저는 혼자 경제적 부담을 졌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통제와 심각한 정신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저는 영수증 뭉치와 변호사 상담 기록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머님은 횡령한 돈을 전부 돌려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죠. 박 여사님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마치 괴물을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짓밟아왔던 온순하고 유약한 며느리가 이렇게 치밀하고 무섭게 모든 것을 준비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민주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손에 든 법률 상담서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경악과 막연한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말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법적 싸움으로 만들었고 제가 승리를 확신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공개되었고 그것은 두 모자의 자신감과 거만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치명타였습니다. 박 여사님과 민준이 여전히 법률 용어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진실들을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남몰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조사한 사실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어떤 기회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희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고 관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미래가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제가 어머님과 민준 씨에게 알려드리죠. 제 목소리는 감정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첫째, 2년 전쯤에 친한 친구에게 사업 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저에게 말했던 거 기억해요. 그 친구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 500만 원은 어머님께서 당신 월급에서 빼내 당신 형님이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새 차를 사주는데 쓰셨어요. 맞죠, 어머님? 박 여사님은 움찔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내가 잠시 빌린 거야.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갚으려고 했어. 잠시 빌렸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돈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빌리는 게 어디 있나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갚지 않은 게 빌린 건가요? 저는 그들이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둘째, 작년에 어머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 개인 돈 7억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전부 잃었다고 말씀하셨죠. 어머님은 울고불고 하소연하셨고 민준 씨는 그런 어머님을 불쌍히 여겨 액된한 셈 치자고 위로까지 했죠. 하지만 진실은 어머님께는 투자할 만한 개인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7억만 원도 바로 민준 씨 월급이었어요. 어머님은 아들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 주식시장에서 도박을 하셨고 전부 1차 피해자 행세를 하며 동정심을 얻어내셨죠. 맞죠? 민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쳐다보았고 그 눈에는 의심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가장 큰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가장 잔인한 한 방을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6개월 전에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중에 손주들을 위해
1억 원짜리 은행 신탁 상품에 가입했다고 말씀하셨죠. 이율이 아주 좋다고요. 하지만 어머님, 세상에 가입자가 은행에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신탁 상품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서류 뭉치에서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진실은 어떤 신탁 상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신한은행에서 체결된 1억 원짜리 소비자 대출 계약서이고 앞으로 10년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할 책임자는 다름 아닌 제 남편 김민준 씨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 1억 원으로 뭘 하셨는지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대신 말해드릴까요? 어머님은 그 돈 전부를 당신 형님네 3층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데 쓰셨어요. 큰아들 새 장가 보내려고요. 어머님은 당신 친아들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빚쟁이로 만드신 겁니다. 쿵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이 의자를 뒤로 넘어뜨리며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에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빠르게 글자들을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훑었습니다. 어설프게 위조된 서명.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말 좀 해봐요. 이거 사실 아니죠, 엄마. 그는 고통과 절망에 찬 목소리로 박 여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가장 확실한 자백이었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ATM 기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어머니에 의해 빚을 짊어진 노새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냉혹한 진실이 그의 믿음과 세계관을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대질 신문이 있던 날 이후로 박 여사님이 겁을 먹고 한동안 조용히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뻔뻔함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논리나 감정으로 저를 압도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비열한 수법, 즉 제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후 점심시간에 맞춰 마케팅팀 동료들이 식사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갑자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마치 폭풍을 겪은 듯 비참해 보였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 와서 좀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불효막심해서 시어머니를 학대합니다. 이 늙은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저를 구박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끄럽던 사무실이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바닥에 주저앉아 난동을 부리는 그 여자에게 쏠렸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호기심과 난처함, 그리고 저 불쌍한 노인에 대한 동정심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연극을 계속했습니다. 비참한 목소리로 하소연했죠. 팀장이라고 월급은 몇백만 원씩 받으면서 시어머니는 굶겨요.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은 전부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바치고요. 이제는 아들까지 부추겨서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해요.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세상에 이렇게 악독한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저를 찔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회사까지 찾아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제게 먹칠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금 제가 화를 내면 그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고불고하는 박 여사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울려 퍼지며 그녀의 독백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제가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여러분. 뉘우칠 줄도 몰라요. 너 이 버릇없는 며느리.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 두었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 스피커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고 한 글자 한 글자 선명한 음성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걔가 내 친손녀도 아닌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내 처족하잖아.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들 해. 그것은 유나가 아팠던 그날 밤 그녀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울음 연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쳐다보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틀 전 대질신문 때 그녀가 퍼부었던 욕설과 협박이었습니다. 너 지금 나 죽이려고 작정했지? 좋아. 너 그렇게 똑 부러지게 계산하고 싶어? 그럼 이혼해. 어디 한번 보자. 이혼녀 주제에 남의 집 애까지 딸린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이쯤 되자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을 향했던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이제 경멸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마치 무대 위에서 정체가 탈로 난 삼류 연극 배우를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시 일었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지? 정말 믿을 수 없어. 겉으로는 불쌍해 보이는데 속은 정말 악독하네. 서연 씨 정말 힘들었겠다. 박 여사님은 창피함에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제가 다가가 길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소란 피우고 사람들 앞에서 제 명예를 훼손하셨어요. 이 행위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경찰이 와서 어머님을 조사할 겁니다. 제 경고는 그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마지막 찬물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지나쳐 죽기 살기로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에는 수십 쌍의 경멸 어린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녀의 연극은 창피와 굴욕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의 싸움은 이겼지만 제 정신적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켰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할 기운도 없어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서 소파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취하지는 않았지만 취한 사람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졌으며 눈은 충혈되고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아 저를 쳐다보지 않고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둘은 한동안 그렇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그가 갈라지고 부서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회사에 찾아오셨다며 알고 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 두 단어가 그의 입에서 힘겹게 흘러나왔습니다.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너무 눈이 멀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자책,
그리고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몰랐어. 정말 어머니가 그런 짓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나를 속이고, 나를 빚쟁이로 만들고, 나는 효도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는 어머니한테 이용당한 광대 도구에 불과했어. 내가 당신을 상처 줬고, 당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의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완벽한 어머니라는 우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삶의 이유, 모든 것이 그의 어머니 손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고, 오직 피로감과 약간의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사랑했지만 그의 유약함과 맹목성이 그 사랑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우유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에요. 사과는 상처를 지울 수도 없고 그 1억 원의 빚을 갚을 수도 없어요. 문제는 지금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가 피할 수 없도록 명확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어머니의 거짓말과 통제 속에서 살면서 착한 아들로 남아 형의 빚을 갚고 우리 결혼을 끝내는 길.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고 우리는 법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될 거예요. 둘째,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남자,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는 길. 저와 함께 진실을 마주하고 우리 삶과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 가정을 다시 세우는 거죠. 평등과 투명성에 기반한 가정을요. 저는 그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하룻밤 줄게요. 내일 아침 당신의 최종 답변을 듣고 싶어요. 어머니와 과거의 삶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저와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건가요?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말을 마친 저는 일어나 침실로 직행했습니다. 운명적인 선택을 앞둔 그를 혼자 남겨두고 그날 밤이 민준에게는 잠 못 이루는 긴 밤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힌 맹목적인 효심과 냉혹한 진실 및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격렬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결혼의 미래는 이제 전적으로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깼을 때 민주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밤을 꼬박 새운 듯 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어제의 혼란스럽고 넉나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피곤함 속에서도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보자 그가 일어섰습니다. 결정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아주 단호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할 거야. 우리 가정을 선택할 거야. 제 심장이 살짝 떨렸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뭘 해야 할지 알겠네요. 알아.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어머니와 확실하게 이야기할 거야. 월급 카드도 되찾고 지난 3년간 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전부 공개하라고 요구할 거야. 그 1억 빚은 형님네가 책임져야 해. 그날 박 여사님 댁에서는 전례 없이 긴장감 넘치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준의 형 부부도 함께였죠. 처음 민준이 입을 열자마자 박 여사님은 펄쩍 뛰며 울고불고 자식을 키운 공을 내세우는 레퍼토리를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하는 말만 듣고 엄마에게 대든다면 의절하겠다고 큰 소리까지 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치지도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1억 원짜리 대출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항상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이 거짓말과 이용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어머니는 저와 제 아내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셨어요. 이 빚은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제 아내가 고통받게 둘 수도 없고요. 그는 형을 돌아보았습니다. 형도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형이 사는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된 거액의 빚으로 지어진 거예요. 형수님과 형도 이 사실을 아셔야 하고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민준의 단호함과 논리정연한 태도,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들은 마침내 물러서야 했습니다. 민준의 형은 진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고 아내와 상의해서 빚을 조금씩 갚아나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한참 동안 울고불고 협박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통하지 않자 입을 꾹 다물고 잿빛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가 미리 작성해둔 부부 공동재산관리 합의서라는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각 조항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부부의 모든 소득은 두 사람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 하나로 이체한다. 모든 거래는 두 사람 모두의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매달 생활비, 월세, 은행 대출 상환금 등 고정 지출액을 정해둔다. 셋째,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자금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효도 펀드를 만들어 매달 양가 부모님께 동일한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송금한다. 다섯째, 모든 큰 지출, 투자, 대여는 부부가 함께 상의하고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박 여사님과 형님네는 쉼표 하나까지 꼼꼼하게 작성된 제 합의서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건강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합의서와 펜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동의하면 서명해요. 당신이 서명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은 있겠지만 이 원칙들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예요. 민준은 펜을 잡았고 그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고 그 눈에는 후회와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줘서 고마워. 그는 망설임 없이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날 박 여사님은 마지못해 민준에게 월급 카드를 돌려주고 남은 저축액 전부를 새로 만든 공동계좌로 이체해야 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저는 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3년 만에 저는 제 것을 되찾았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제 결혼 생활에서의 존중과 평등, 그리고 자율권을 말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권력을 쥐는데 익숙했던 박 여사님 같은 분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 첫 며칠 동안 분위기는 여전히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월급 카드를 돌려주고 돈을 이체했지만 태도는 노골적으로 불만스러웠습니다. 저와는 말도 섞지 않았고 이따금 민준에게 전화해 하소연하며 아들이 아내에게 홀려 엄마를 잊었다는 식으로 비꼬았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 집에 있을 때 전화해서 제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돈이 내 손을 거치지 않으니 내가 돈 한 푼 쓰기가 무섭다. 허리가 아파도 약 하나를 사 먹을 수가 없어. 너희가 또 낭비한다고 할까봐. 이 늙은 몸은 그냥 참고 살아야지. 민주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저는 효도라는 것이 그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런 말에 쉽게 마음이 약해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무언가 말하기 전에
제가 부드럽게 그의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다고요? 그럼 이번 주말에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삼성병원 가서 종합검진받게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가장 좋은 의사 선생님으로 예약해드릴 수 있어요.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할게요. 수화기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부 재정 합의서에는 효도 펀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매달 양가 부모님 통장으로 똑같은 금액을 자동으로 이체해서 두 분이 생활비나 약값으로 쓰시도록 할 거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 마음이에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 모두 공평하게 보살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합의서는 누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더 튼튼해지고 저희가 부모님을 더 당당하고 투명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건조한 논리나 대립적인 태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움, 현실적인 관심, 그리고 공정함으로 그녀와 대화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식의 관심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과 정기적인 용돈을 받게 되었으며 그것이 사돈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 이후 박 여사님의 태도가 점차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전화에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우리가 찾아갔을 때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게 먼저 일은 어떤지 묻고 건강을 챙기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약간의 어색함은 있었지만 저와 그녀 사이의 얼음벽이 녹기 시작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원하는 것이 그녀의 아들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책임감을 갖는 진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단호하지만 합리적인 태도 앞에서 그녀는 마침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가족의 전쟁의 불씨는 오랫동안 은밀히 타오르다 격렬하게 폭발한 끝에 마침내 꺼졌습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 폭풍 같은 날로부터 1년 후 우리의 삶은 기적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엄마 말만 듣고 개인만 하던 철부지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요리,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집안일을 저와 함께 나누어 했습니다. 심지어 개인 재무관리 강의를 스스로 신청했고 밤마다 저와 함께 앉아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유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참을성 있게 숙제를 가르쳐주고 잠들기 전에는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거구의 남자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거나 작은 조카의 머리를 부드럽게 빗겨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한때 사랑했던 남편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효도 펀드는 그녀에게 안정감과 존중받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 돈 문제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직접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우리 부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이전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예쁜 옷이나 우유 한 상자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돈과 통제가 아닌 진심 위에서 세워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견고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는 합리적인 지출 계획과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덕분에 2배로 불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1억 원의 빚 중 상당 부분을 갚았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차를 한 대 샀고 주말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시골에 가거나 소풍을 갔습니다. 제 경력에도 새로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케팅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부담감과 압박감 없는 삶은 제게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풍부한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민주는 비밀리에 촛불과 꽃이 있는 멋진 스카이 라운지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그는 멋진 정장을 입었고 저는 와인색 실크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낭만적인 노란 불빛 아래 밤에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심 어린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남편이 책임감 있는 남자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어. 결혼 초 3년 동안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어. 그리고 그는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이전 결혼 반지보다 훨씬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서연아, 다시 한번 내 아내가 되어줄래? 제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반지를 끼워주도록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평등, 그리고 사랑이라는 작은 글씨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가장 견고한 기반 위에서 세워진 결혼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며칠 후 퇴근길에 우리는 손을 잡고 시장에 갔습니다. 저는 채소를 고르고 그는 고기를 골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격을 흥정하고 저녁 식사 메뉴를 짰습니다. 민준이 문득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아기 가질 계획 세워볼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네, 같이 계획 세워요. 그날 오후의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감과 만족감,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맑은 날들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삶, 우리가 진정한 주인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만들어갈 것입니다. 만들어갈 것입니다. 만들어갈 것입니다. 만들어갈 것입니다. 만들어갈 것입니다. 만들어갈 것입니다.